예, 청구인 대리인 황영민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유형별 쟁점 5개 중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6차 변론기일에서 그리고 앞서 드렸던 제출 서면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는 나머지 4개 유형별 쟁점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 등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회 침탈 및 무력화 시도의 위법성 쟁점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침탈 행위에 대한 개요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군병력과 경찰 합계 약 2,466명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군병력을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시켰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할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대와 경찰을 통한 국회 침탈 행위에 대해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여전히 국회 외곽이 아닌 국회 경내 및 본관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의 위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장호 국정원 1차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기능 무력화를 위해 국회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의 위헌 위법성 부분입니다. 첫째,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7조 1항도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 그리고 사법사무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삭제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군대 투입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둘째, 헌법 제77조 제5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 국민의 기본권 회복과 헌정질서 파괴 위험을 통제할 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즉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외부적 통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을 침입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셋째, 헌법상 기본 원칙 위반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를 봉쇄하고 본관을 침입하고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수단,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도모한 행위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외침에 대항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여야 할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국군을 사적 무장단체로 부리며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국군 통수권 행사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따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봉쇄 행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부분입니다. 먼저 군대와 경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개헌군을 투입한 것은 발생할지 모르는 소란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개헌군 투입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였습니다. 국회 울타리 외곽의 시민들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었고, 피청구인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국회로 모일 필요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더라도 국회 외곽에서 경찰력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반면 국회 병력을 투입한 시점에 국회는 본연의 기능인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었을 뿐 본관 내에 어떠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 경내와 본관에 군병력이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될 어떠한 이유도,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경내와 본관에 대한 군대 투입은 질서 유지에 대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헌법 제64조는 국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질서 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개헌군은 국회의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국회 경내와 본관에 침입하였고 본회의장 침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 자율권 중 질서 유지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주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국회 임의로 군대를 침입시키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작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해당 헌법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 시라도 헌법재판소의 요청 또는 허락 없이 헌법재판소 경내에 군병력의 진입은 불가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의 유일한 외부적 통제기관입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더욱 중요하고, 국회의 요청과 협력 없이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피청구인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피청구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해동하여 경찰력 투입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경찰 배치가 시작되었고 22시 48분경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하였고 23시 37분경부터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기동대도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3시부터 다음날 1시 3분경 사이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도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3월 말 4월 초경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회동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날 00시 30분경부터 1시경 사이에 수방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라고 지시하였고, 이 같은 지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하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합참으로 가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고, 01시 16분경부터 47분경까지 합참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머무르며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과 계엄을 모의한 국방부 장관도 02시 13분경 특전사령관에게 연락하여 선관위의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4일자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2, 3일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본인도 비상계엄이 하루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의회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자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주고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지시행위의 위헌 위법성 위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선포 중인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현행 범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더욱 강화된 특권을 계엄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계엄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어떠한 의도도 원천 배제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고,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체포 대상인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에 관련된 핵심적 인사들임을 고려할 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을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해당 명단자들에 대한 체포 관련 지시는 단순히 요인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는 지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방첩사령관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령 전부터 체포조가 운영되었고 해당 체포조는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포고령 제1항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여 체포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에서의 신군부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1980년 5월 16일 오후 신군부는 미리 검거 대상자 명단을 배포하였고 5월 18일 01시경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정당 당사 출입을 통제하고 검거 대상자로 지목된 여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신군부의 만행은 대법원에서는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적 행위로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체포 구금을 지시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년 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역사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 끝도 없이 거짓말을 계속했던 현직 대통령에 의해 선동된 오늘의 폭력을 우리나라에 대한 매우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행위,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하려 한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으로, 또한 음모론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피청구 현직 대통령에 의한 폭력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청구인 대리인 전영호 변호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침탈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중앙선관위 침탈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령부대원 10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시켰고 그 이후 경찰 115명을 동원하여 청사를 봉쇄하고 특전사 138명을 추가로 진입시켰습니다. 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은 당직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당직실에 가두는 등 행동을 통제하였고 전산실을 장악하여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11명, 특전사 133명을 동원하여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공수특전단 140명으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여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이런 선거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행정부의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4.19 혁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차 개정헌법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관리기구는 법률상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헌법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고 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선거 공정성 침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행정부입니다. 이에 헌법은 행정부의 선거 간섭을 배제하고 견제할 권한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기관 간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관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관이자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그 독립성은 법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력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한 것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자체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물리적 영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그 기관의 기능적 독립성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이 감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감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감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선관위의 물리적 영역 안에 계엄군이 침입했다는 것 자체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3항은 계엄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일반 행정사무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사무로 규정하였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하에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77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비상계엄 시 영장주의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조치는 계엄사령관이 공고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엄사령관에 의한 포고령이 공고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 영장을 받아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은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 시스템 등 비밀로 유지되는 핵심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가 함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 정보는 설사 계엄하에서도 반드시 법관의 심사를 거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장 없이 계엄군을 임의로 침입시켜 가장 핵심적인 정보까지 들여다보려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투입된 계엄군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직원들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합니다. 다른 한편 선관위 직원들이 기관 책임자들에게 연락해서 계엄군의 행위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선관위 차원에서 이런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배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관위 직원들의 연락과 통신 수단을 모두 차단하여 선관위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기회조차 없애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선관위 장악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단순한 스크리닝 목적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고 2023년에 실시한 것처럼 국정원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면 될 일입니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던 김용현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말을 했다.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의 첫 번째 목적은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 개인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까지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그 명분은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명분 없는 위헌적인 사실이 확인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 등에게는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계획을 감안하면 허위의 진술 증거까지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다음으로는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1항은 국회,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입법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그 개념적 기초로 하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을 금지하고 3항은 모든 언론 출판을 계엄사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엄사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4항은 파업 등 근로자의 집회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박탈하는 내용이고 5항은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강요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고령의 내용은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1항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해서 계엄에 반대하는 저항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입니다. 2항과 3항은 모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해서 비상계엄 및 피청구인에게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4항은 조직적으로 저항이 가능한 노조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5항은 피청구인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고령은 피청구인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며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를 군대를 이용해 억누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을 막아서 비상계엄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이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함께 계획한 김용현은 포고령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집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실제로 박주민, 이재명 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6번이나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이니 전부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역시 포고령이 발령되자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은 집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포고령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계엄에 대한 반대를 막아 독재를 하려는 위헌적 발상에서 발령되어 실제 집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의 전제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만일 법관이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청구인은 체포명단을 작성하고 요인들 체포를 시도하였는데 그 명단 중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동연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들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법관들을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고, 즉 사적인 복수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들이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선고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 구금하려 한 것은 그 자체로 재판의 독립을 해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 구금되었다면 이를 본 모든 법관들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법권의 독립마저 해하는 행위입니다. 현행헌법은 쿠데타와 계엄을 통해 권력을 잡은 독재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열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다시 군대의 총칼을 들이대었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헌법 및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대통령의 권력과 그 위헌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과연 중대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는가, 차례차례 목차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국가 권력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전 권한성과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반지를 닮은 권력입니다. 무제한적인 권력이기에 자의성과 폭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권력자로부터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큰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원칙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며 그 대표가 임기를 마쳤을 때는 다시 선거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과연 스스로의 체제와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장치일까요? 민주주의는 위태롭습니다. 그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는 수없이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군부의 무력에 의한 쿠데타였으며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피청구인과 같은 권력자에 의해서도 민주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권력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절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법치주의란 최고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 행사에서 헌법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력 분립 원칙이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게 나누고 그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보완되었기에 우리들의 자유 그리고 권력의 통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목차, 대통령의 권력과 그 위험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따라서 최고의 권력, 가장 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진 여러 권력 중에서 가장 큰 권력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국가 긴급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 개정안 제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총리, 각종 행정각부의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가장 큰 1인 권력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가장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들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이들 다른 국가기관들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고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권한 행사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만약 그 권력을 헌법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경우 과연 우리는 우리의 헌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을까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국군 통수권 등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적 힘, 물리적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 제도는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 직위에서 파면된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며 여러 기관의 판단이 결합된 결정으로 내려질 때는 최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통제 제도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즉 파면 결정은 여러 가지 헌정 질서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기관입니다. 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단절 그리고 국정 공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또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결정에서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는 두 가지의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일 것. 두 번째가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일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자,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과연 그와 같은 탄핵 기준에 따라 탄핵될 충분한 사유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것인가? 앞서 발표에서 여러 법 위반 행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가장 심각한 법 위반 행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침입 행위입니다.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하는 권한 행사입니다. 계엄 선포는 가장 위험한 국가 긴급권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 정치이며 군정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침탈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군 병력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서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청구인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전면적인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 위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야당과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보내서 국회에 침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제거를 목적으로 한 행위,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다음 기준으로서 피청구인은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6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인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으로 헌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거역하는 것은 그 결과가 중대합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권력이기에 그의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의 방어수단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 선포 행위를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련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리고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민주공화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반헌법적 주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취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5일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험성입니다. 피청구인이 만일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는 우리 민주공화국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군통수권을 오용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에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동원해서 침입하였습니다. 군통수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휘하는 군을 권력의 도구, 헌정질서 파괴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과거 안전 울타리에 있던 것이 그 울타리를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법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도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선동하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국가기관,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사고, 반헌법적인 주장, 그리고 반헌법적인 행위들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위험한 독재 권력의 최후의 제한 장치가 해체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 권력자에 대한 헌법 보호 필요 차원에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의 신뢰 배신 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피청구인과 같은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한다면 미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또한 조장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며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는 단지 몇 개의 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였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한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